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 5개 분야에 2,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양자 분야인데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첨단 분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열화학이 아닌 전기화학적인 기술로 친환경 항공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폐목재와 식물에서 추출한 리그닌을 사용해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개발 중인 성층권 드론의 저고도 비행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드론이 이륙 후 약 25분간 안정적으로 비행하면서 향후 비행 영역 확장과 성층권 환경 실증 시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조성한 과학기술 혁신 펀드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5개 분야에 총 2,5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와 민간 투자를 결합해 4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과학기술혁신펀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혁신펀드의 투자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양자 등 5개 분야에 모두 2,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기술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 분야는 420억 원, 첨단 바이오와 모빌리티 분야는 각각 400억 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도전 분야인 양자 분야도 은행 출자금 203억 원을 바탕으로 모두 339억 원 규모의 펀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펀드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해당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에 투자한 운용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개발 중인 성층권 드론의 저고도 비행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성층권 드론 EAV-4의 저고도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과 항공영은 드론이 이륙 후 약 25분간 안정적으로 비행하면서 구조 안전성,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향후 비행 영역 확장과 성층권 환경 실증 시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0m의 초대형 날개를 갖춘 이번 드론은 20kg의 임무 장비를 태울 수 있고 태양에너지 기반의 전기 동력으로 최대 30일 이상 고도 20km 성층권 채공이 가능해 장기간 통신 중계, 감시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화학 기술로 지속 가능 항공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항공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이용. 하지만 항공기는 같은 거리 기준으로 승객 1명당 탄소 배출량이 기차보다 무려 20배나 많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리그닌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지만 고온고압으로 처리하는 열화학적 방식이다 보니 시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진이 열화학이 아닌 전기화학적인 기술로 친환경 항공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목재와 식물에서 리그닌을 추출해 전기를 이용하면 지속 가능 항공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Electrochemical methods has the advantage of using the hydrogen from the water instead of the high pressure hydrogen. And it can be operated in the
room temperature and normal pressure. So it's mild and cost effective. 연구팀은 리그닌이 전기화학적으로 더 잘 반응하도록 처리해 전류 효율을 60% 이상 높였고 이에 따라 리그닌의 98%를 항공유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자원을 친환경 항공연료로 바꿀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속가능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까지 해당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위해 전류 밀도를 향상하는 등 후속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으로 인한 신경염증 반응의 핵심 물질을 규명해 치료제 개발의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등 공동 연구진은 파킨슨병의 핵심 병리 가운데 하나인 신경염증 반응에 에이다1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뇌신경염증 반응을 분석한 결과 에이다1 단백질이 특정 구조로 변형되면 뇌세포의 만성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세포 독성과 병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에이다1 단백질이 신경염증 반응의 핵심 인자라는 점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습니다. 중년기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원인이 에너지 소비 감소 때문이 아니라 미성숙한 지방세포의 분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중년기 쥐의 지방 전구 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해 더 많은 내장 지방을 생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중년기 내장 지방 증가가 대사질환 위험을 높인다며 이번 연구가 중년기 비만과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만든 동해안 화력발전소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채 멈춰서고 있습니다. 전력을 수도권까지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새 송전망이 확충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업용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한 삼척의 민간 화력발전소. 사업비만 4조 8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가동률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2.1기가와트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해 멈춰 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강릉과 동해 등 다른 화력발전소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발전소는 먼저 지었지만 정작 전력을 보낼 송전망은 제때 확충하지 못한 겁니다. 동해안 발전 설비량은 원자력과 화력을 포함해 모두 17.9기가와트. 하지만 수도권까지 보낼 수 있는 송전 가능 용량은 10.5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4기가와트는 1시간만 가동해도 수만 가구가 한 달간 쓸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보낼 길이 없어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생산 비용이 싼 전력부터 공급하는 원칙에 따라 연료비가 비싼 화력발전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6월 정도면 이제 그 자본금이 바닥이 나는 형태. 결국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파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새 송전선로 준공은 2019년 목표에서 8년이나 미뤄졌습니다. 전자파와 환경 훼손을 우려한 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 주된 이유입니다. 상수도망이나 도로망이나 철도망과 마찬가지로 이 전력망도 국가 재정을 일부 투입을 해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손실 보전과 함께 현지에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나 공장을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메카 조성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인데요. 영광 앞바다에서는 첫 상업 발전도 시작됐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강한 바람, 4.3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 사업입니다. 해상풍력 상업발전 개시는 우리 전남의 해상풍력 시대 개막을 알리는 첫 시작점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천여 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약수 해상풍력 발전기는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어져 의미를 더합니다. 전남에는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인 3.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해온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덕분입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100개 기업 유치, 일자리 3만 개 창출을 이뤄내겠습니다. 산업의 쌀,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반도체 등 알리백 수요 기업 유치에도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남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투자 규모는 20조 원, 태양광, 풍력을 활용한 햇볕과 바람 연금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김형준 교수가 아시아 태평양 이론 및 계산화학회가 수여하는 양자 계산화학 분야 최고 권위의 포플 메달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학회는 김 교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계산화학 방법론을 활용해 전기화학 분야의 오랜 난제 중 하나인 전기 이중층 구조를 규명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플 메달은 노벨상 수상자 포플 교수의 업적을 기념해 양자 계산화학 분야에서 선구적이고 중요한 공헌을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만 45세 이하 연구자에게 수여합니다. 산림생물자원 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자협회와 국립수목원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 언론인과 식물생태계 분야 과학자들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산림생물종에 대한 현장 취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기관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산림생물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어는 사람을 해치는 바다의 맹수로 인식되곤 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상어가 사람을 무는 사고 가운데 상당수는 생존 본능에 따른 자기 방어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거대한 이빨이 위협적인 상어. 사람이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는 매년 약 100건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10% 정도는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프랑스 연구진이 상어의 동기 공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1863년부터 폴리네시아에서 발생한 약 7,000건의 상어 공격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전체의 약 5%인 322건이 인간 활동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 자기 방어 행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상어는 경쟁과 영역 다툼, 포식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상어가 사람을 무는 데에는 자기 방어라는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은 동기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간 행동이 폭력적이지 않았거나 구조 구호 목적인데도 상어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 등도 자기 방어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상어에게 물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좌초된 상어를 도우려는 시도도 상어는 언제든 공격으로 간주해 반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인 꽃사슴이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가 너무 많아진 탓인데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포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꽃사슴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숲속을 달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봐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슴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바닷가에서도 무리지어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줄지어 헤엄쳐 근처 다른 섬으로 자유자재로 오가기도 합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 주민은 150명인데 꽃사슴은 937마리입니다. 1985년쯤 축산업자들이 녹용 채취를 위해 10여 마리를 기르다 방치하면서 천적도 없는 섬에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나무 껍질과 열매 등을 몽땅 뜯어 먹어서 식물들은 고사했고 최근 5년 동안 1억 6천여만 원어치의 농작물도 먹어치웠습니다. 안마도뿐만 아니라 인천 구럽도에도 18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꽃사슴 개체수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면서 결국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포획 신청을 하면 이를 허가해 개체수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또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전염병 유해동물로 지정되면 살처분 등도 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SK텔레콤 유심 교체 첫날 대리점에 인파가 몰리고 유심칩 물량이 동나자 SK텔레콤 측에서 예약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지만 접속량이 폭주해 예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바일 앱 T월드는 사용자가 많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대기 인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측은 현재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5월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가입자는 2,300만 명에 달하고 알뜰폰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2,500만 명에 육박해 만약 대부분의 가입자가 유심 교체를 희망한다면 향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6명을 다치게 한 뒤 숨진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이웃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활 속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재할 방법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숨진 60대 남성은 지난해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에 살며 이웃과 잦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툭하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을 찾아가 위협했는데 피해자 측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언제나 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때부터 계속 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조심히 다녀라. 밑에 층에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경남 사천과 지난 2월 경기 양주시에서 벌어진 이웃 살해 사건 모두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실제 형사재판 1심 유죄 판결을 살펴보니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는 2013년 40여 건에서 2022년 12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상해나 폭행, 협박 등 폭력 범죄였는데 방화 같은 강력 범죄 비율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을 중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은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이 봉사직으로 참여할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양측을 진정시킨 뒤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리도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권한이 없으니까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정부랑 국회가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빨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폭력을 포함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현재 한국 문화가 조금 더 실적에 기반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내가 순수히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연구자들 많을 텐데 그 연구를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정말 약간 예산도 조금 충분히 지원이 돼서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과학이 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아마 그만큼 리스크가 크겠지만 기술 창업을 해서 이제 사업화가 된다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개인도 그렇고 나중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 연구 환경을 잘 소개해주는 채널인 것 같고 학교나 연구소 같은 데서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를 이제 좀 대중들에게 쉽게 저도 사실 제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채널이라서 구독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와 AI,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양자 분야에 2,5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 투자에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투자가 우리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